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마케돈 예민수입니다. 어제 우리 시장이 이제 급락을 했고요. 사실은 이제 간밤에 미국 증시가 어떻게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했는데 좋지 못한 시나리오로 흘러갑니다. 7이라는 숫자가 미국 증시, 중국과 미국 간의 긴장감을 높이게 된 거죠. 위안화 환율이 7 위안을 넘어서면서 위안화 약세입니다. 미국 재무부가 결국 오늘 아침 소식은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을 했다는 겁니다. 몇 차례 이제 카드를 만지작거린 바가 있었는데요. 오늘은 이제 급기야 카드를 급하게 레드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증시가 다우가 2.9% 우리보다도 더 밀려난 상황이고요. 우리 야간 선물도 1.4% 하락 반영하고 있는데 1.4%보다도 뭐 훨씬 더 큰 충격이 올 수 있는 그런 불안한 국면들입니다. 네.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이 또 점입강경으로 다시 2차전이 돌입한 듯한 느낌을 드는데요. 무역전쟁이어서 환율전쟁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과연 그 여파가 어느 정도나 튀게 될는지 차분하게 지금부터 이야기 분석하겠습니다. 긴급 진단 시간입니다. 추락하는 한국 증시, 대외 여건들은 계속해서 안 좋은 내후외환의 상황들입니다. 이전에도 좀 위기들이 많았지만 그때마다 과거를 기억하지 못하니까요. 분명히 이전의 사태들도 어렵고 힘들었을 텐데 닥치고 나면 그때가 가장 힘든 것 같은 상황들을 또 피할 수가 없습니다. LG경제연구원 배민근 연구위원 모시고 경제 증시 상황들 긴급 진단 하겠습니다. 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미국 증시까지 이제 번지면서 사태가 커집니다. 미국도 이제 무역 전쟁, 환율 전쟁에 얘기로 주가가 많이 밀렸는데요. 글쎄요, 뭐 파장은 어느 정도나 봐야 될까요? 뭐 이게 우리가 하나의 숫자일 뿐이지만 네. 그렇죠. 위안화 7달러당 7위안 시대가 드디어 열렸다 이렇게 볼 수 네. 있고 여기에 미국 정부가 바로 뭐 화답을 어떻게 보면 한 거죠.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뭐 이 환율 조작국 이슈는 그 전부터 계속 이제 제기는 되고 있었는데 설마 이것이 현실화 되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좀 생각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기존의 무역 전쟁에 다시 한 번 더 하나의 레이어를 더 얹으면서 이것이 더 격화되고 장기화되는 그런 과정으로 가기 시작한다라는 걸로 볼 수 있겠습니다. 원래는 이 환율 전쟁, 환율 조작국 지정이라고 하는 것은 지정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이후에 환율을 정상화하기 위해서 국제적으로 좀 암묵적인 그런 압박을 가하는 그런 형태가 가장 고전적인 형태입니다. 80년대 후반부터 이게 시작되었는데, 근데 근래는 이것이 이제 직접적으로 그 조작국, 조작국으로 지정된 국가에 대해서 그 국가의 산업에 대해서 상계 관세를 이렇게 어떻게 보면 뭐 속된 말로 때릴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도 미국과 중국 사이에 관세를 어느 정도 주고 받으면서 이것이 무역 전쟁, 무역 긴장의 어떤 그런 양상을 가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한 번 더 어떤 관세를 더 보복 관세를 이렇게 부과할 수 있는 그런 논거가 생겼다라는 점에서는 대단히 우려스럽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뭐 근데 이미 트럼프 대통령이 밝혀왔습니다. 이게 중국만이 아니고 유럽이라든지 그러니까 독일이죠. 심지어는 일본 같은 나라들도 다 이 환율에 대한 어떤 위반의 혐의가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 또 대만도 비슷한 혐의를 두고 있고 과거에도 보면 결국 80년대에 플라자 협정이라고 하는 것이 85년에 이제 생겼는데 그러고 나서 약 한 4년 후에 대만 그리고 한국 차례로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이 된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이 좀 시작되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나 대만 같은 다른 주변의 인근 국가들도 안심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원래 환율 조작국 지정 문제는 미국 재무부가 4월하고 10월 연에 두 차례 점검을 하지 않습니까? 검토해서 뭐 우리는 뭐 조작국이나 혹은 뭐 위험 대상, 관찰 대상국에 우리를 올리고 이러는데 지금은 그 시즌이 지났는데 그 카드를 꺼냈는데 원래는 이제 관세가 없거나 낮은 상태에서는 소위 이제 상계 관세라는 걸로 관세를 때릴 수 있다. 너희가 환율을 통해서 우호적인 여건을 만들었으니 그만큼 우리가 대응해서 상계 관세를 때리겠다는 건데 지금은 뭐 환율이 이미 25%나 부과하고 있는 상황에서 실제로 환율을 말은 그렇습니다만 뭐
내놓을 수 있는 게 있나요? 환율을 더 올린다는 게, 관세를 더 올린다는 게 말이 되나요? 이것이 이제 예. 지금의 관세도 모든 품목에 대해서 적용하는 것은 아니듯이 네. 이 상계 관세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일단 지난 5월에 미국 상무부가 자신들의 어떤 행정 지침, 상대방 국가에 어떻게 관세를 부과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어떤 지침들을 수정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아직 소상한 내용은 국내에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만은 이것이 특정 산업, 특정 기업에 대해서 보조금으로 인식이 된다, 인정이 된다라고 네. 하면 관세를 부과할 수 있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선택적으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그런 무역 보복을 할 수 있는 그런 길을 텄다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이게 물론 논란이 있습니다. 과연 이게 환율이라고 하는 것은 뭐 결국 모든 경제, 모든 산업에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것인데 어떻게 그 선택적으로 어떤 특정한 산업, 특정한 기업에 대해서만 그게 보조금을 지급받는 것 같은 그런 것으로 상정을 할 수 있는지, 그것이 그렇게 인식하는 것이 정당한 것인지에 대한 논란 이런 것들이 앞으로 사실 논란의 여지는 남아있다라는 것인데, 그런 부분들이 사실 이제 여름 또 가을 10월 환율 보고서 발행까지 뭐 진행이 되지 않겠냐라고 싶었는데 어떻게 보면 너무 빠르게 전격적으로 좀 치고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예, 사실은 뭐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달러와의 가치를 가지고 외환시장을 가장 어지럽히는, 혼란시키는 주범은 달러 아닙니까? 사실은 미국 아닙니까? 그런데 뭐 힘의 논리로 가는 거니까요. 뭐 우리도 그렇고요. 우리 시장 얘기 좀 하겠습니다. 어제 뭐 충격들은 다 알고 있고, 특별히 이제 코스닥은 충격이 이제 심했어요. 신라젠 여파가 좀 있었다고 보이는데 어제 하루만 시총이 이제 50조 원이 증발했다는 건데요. 기업 가치 뭐 PBR 얘기합니다만 지금은 심리적으로 그런 얘기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죠. 네, 뭐 제가 찾아보니까 네. 1950선 정도를 우리가 기준으로 생각하면 네. 그게 PBR 한 0.8 정도에 해당한다라는 것이고, 또 뭐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PBR 1.0 정도가 하나의 어떤 중대한 아주 장기적으로 봤을 때 기술적인 지지선이라고 뭐 볼 수 있습니다만은, 지금의 어떤 그 하향 모멘텀, 매크로 환경의 악화로 인한 증시에 대한 하향 압박 이런 것들은 사실 이런 기술적 지지선을 좀 약간 무색하게 만드는 예.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번에 한번 이렇게 표현을 했던 것 같은데, 이게 한일 간의 문제도 그렇고요, 미중 간의 문제도 그렇고, 이것이 어떻게 해서 풀려 나갈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실마리조차 지금 사실 보기가 좀 간단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 이 물이 아주 깊지는 않다 하더라도 바닥을 약간 알기 어렵기 때문에 시장에 일종의 좀 두려움, 조금 세게 말하면 이제 공포감 이런 것들이 생겨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여겨집니다. 예. 원래 주가는 이제 탐욕과 공포 그 사이에서 결정되는 거거든요. 지금은 이제 공포 쪽으로, 공포감 쪽으로 완연히 쏠리고 있는 상황인데, 이전의 역사를 보면 사실은 투자자들은 그렇게 무조건 겁먹을 필요만은 없습니다. 예. 하나씩 좀 해결이 돼야 될 텐데, 일단은 사실은 우리 실적이 안 좋은 이유는 수출이 안 된다. 그 이유는 또 사실은 반도체 업황이 굉장히 중요한 근간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반도체 업황은 최근에 가격은 좀 올랐다고 하는데 회복 기미가 좀 보입니까? 가격이 이제 오른 거는 네. 상반기 내내 가격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네. 이제 좀 올라갈 때가 되지 않았느냐라는 것이고, 관건은 어떻게 보면 물량 부분이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일단 국제적인 공급을 봤을 때는 뭐 삼성 하이닉스 마냥 이런 부분이 한일 문제로 인해서 공급 차질이 생긴다라고 했을 때 당연히 가격이 올라가는 그런 요소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실적 악화폭을 그만큼 좀 줄이는 그런 역할도 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지금 잠깐 말씀드릴 것은 물량에 관한 부분입니다. 연초에 저희가 내다봤을 때는 일단 주요 그 클라우드 기업들, 뭐 아마존이라든지 구글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작년 말 올해 초 사이에 내놓은 사업 보고서에서 클라우드에 대한 투자를 좀 줄일 것이다라고 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사업 계획상에 뭐 실제 집행은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나타났던 것이 반도체 수요를 전 세계적으로 줄일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았는데, 실제로 그 때문인지 몰라도 상반기 중에 어떤 IT 관련된 그런 소비나 투자가 좀 주춤하는 모습이 나타났었습니다. 제가 준비한 그림은 이제 뭐 그런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IT 분야의 어떤 소비라든지 투자를 다 모은 그런 어떤 그림이라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 네. 우측 끝에 이렇게 이제 쭉
잘 올라가다 우측 끝에 이렇게 좀 주춤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는데 이게 최근 들어서는 다시 우상향하는 모습이 나왔다라고요. 샌프란시스코 테크 펄스라는 게 뭐라고요? 이 그래프가? 미국의 그 네. IT 분야, IT 산업에 있어서의 소비와 투자 모든 그 실물 지표들을 다 집계한 겁니다. 네, 네. 예, 보통 이제 나스닥과 좀 견주기 위해서 이렇게 같이 많이 보는데 실물 경제 활동에 있어서 IT 부분에 있어서 실물 예. 경제 활동을 총괄하는 그런 지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것이 한 2달 정도 이렇게 레그가 있습니다만은 최근에 그래도 우상향하는 흐름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IT 쪽에서 어떤 수요 이런 것들이 뭐 완곡하게 얘기해도 오히려 죽지는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수요 여건이 바로 이렇게 꺼진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데 물론 하반기에 이제 경기 흐름 이런 것들이 미국에서 어떻게 나타나느냐 이런 것들이 변수로 남아 있겠죠. 이게 밝지만은 않기 때문에 이 부분도 조정은 나타날 수 있지만 그래도 올해 현재 8월까지로 봤을 때는 저희가 연초에 내다보기로는 IT 상당히 좀 부정적으로 봤었는데 그보다는 낫다라는 것이고 근데 반대로 그 IT가 올해 시작할 때 의견이 굉장히 많이 엇갈렸지 않습니까? 네. 낙관론자들의 어떤 관점에서는 어떻게 보면 계속 기대를 하향 조정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네. 국내 수급 상황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외국인들은 이제 MSCI 지수 조정이 남아 있는 상황이고 주가 급락하는 과정에서 연기금들이 오랜만에 시장에 좀 버팀 역할을 좀 해주고 있는데요. 뭐 국민연금이라든지 연금 기금들의 상황은 주식을 좀 떠받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까요? 저는 사실 간밤에 이 환율 조작국 이슈가 나오기 전까지는 사실 한일 이슈가 물론 뭐 굉장히 크게 온 나라를 들썩이게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그 이슈의 사안 자체가 실제로 어떤 경제적인 임팩트가 지금 엄청 파괴적인가에 대해서는 약간 회의적인 시각도 갖고 있습니다. 예. 이게 의외로 그렇게 크지 않을 수도 있지 않겠나라고 했을 때 시장의 쏠림이 지금 좀 과도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아침에 좀 상황은 좀 바뀌었어요. 지금 환율 조작국 이슈까지 터지면서 전반적으로 세계 증시 또 경제의 어떤 방향 이런 것들이 다시 한번 아래쪽을 향하게 됐는데 한일 문제만 가지고 봤을 때는 연기금의 적극적인 어떤 역할 이런 것들이 충분히 기대가 되고 개인적으로는 뭐 어느 정도 효과도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일단 글로벌 증시가 다 같이 아래를 향하고 있고 그 하향에 대한 어떤 그 압력, 그 힘의 크기가 상당히 강한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사실 뭐 연기금도 사실 수익률을 보존을 해야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녹록치 않은 상황일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위안화 환율 얘기했습니다만 우리 뭐 달러원 환율도 사실 걱정입니다. 1,200원은 그렇게 순간적으로 1,210원까지 돌파를 한 상황들이고요. 우리 외환 당국도 조금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긴 하는 것 같은데 원화는 어떻게 될까요? 지금 뭐 너무 좀 안이하게 계시는 건 아닌가라는 그런 일부의 볼멘 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증시의 흐름 이런 것들이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우리 코스피가 상당히 부진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다 뭐 원화의 악세 이런 것들도 비교적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일단 간밤에도 여기에서 10원 이상 이렇게 오른 걸로 나타났기 때문에 이제는 1,200원을 넘었다가 좀 문제가 아니고 그 위로도 지금 쑥쑥 더 올라가고 있는 상황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입니다. 이러한 이면에는 사실은 뭐 증시를 통한 외부 예인 자금의 어떤 드나듦 이런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역시 주목해야 될 부분,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은 거시경제 흐름이 2분기에 우리가 받았던 GDP 성적표 3분기 흘러가고 있는 상황 이런 것들이 만만치가 않구나, 그렇게 좋지는 않구나라는 것이죠. 수출뿐만이 아니라 내수도 그렇게 만만치가 않은 그런 상황이었고 내수 안에서도 특히 정부 부문을 제외한다면은 민간 부문의 활력, 소비와 투자가 동시에 위축이 되고 있는 국면인데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충분한 어떤 정책의 대응이 나오고 있느냐, 정책 대응으로 좀 어려운 측면도 물론 있습니다만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의문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부족한 어떤 우리 경기 흐름 이런 부분들도 증시에 계속해서 좀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안전자산이 지금 꽤 올랐습니다만 금이나 채권이 뭐 지금도 가는 흐름이기 때문에 어제 미국 10년물을 보니까 뭐 1.7%까지 급락을 했습니다. 채권 가지고 있는 분들은 물론 소리 없이 웃음을 짓고 계실 텐데요. 당분간은 안전자산이 답입니까? 주말에 나온 그 파이낸셜 타임스 표지에는 독일의 국채가 모든 그 만기에서 다 마이너스 영역, 30년 만기가 제로 정도 되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안전자산, 특히 그 채권에 대한 어떤 랠리가 굉장히 강하게. 근데 저는 뭐 채권 시장에도 일종의 탐욕의 소지는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고요.
채권과 금 같은 그런 안전자산, 달러 자산에 대한 어떤 선호 이런 것들이 당분간은 뭐 시장을 좀 지배하는 흐름이지 않을까. 그것이 아니면 현금 보유라든지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그런 측면도 강할 것이고요. 시장의 흐름을 좀 오히려 늦어지는 것을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는 것이죠. 네. 악재는 뭐 산적해 있습니다. 오늘 얘기한 것 말고도 사실은 뭐 외국인 수급 얘기도 깊게 못했고요. 사실 미국이 그 러시아하고 그 중거리 핵전력 INF 조약에서 또 탈퇴 선언을 했습니다. 뭐 어차피 보면 러시아도 안 지키는데 우리라고 지켰느냐? 그 사이에 이제 중국만 전력을 확대한다, 견제하겠다 이런 의도도 있어 보이고요. 홍콩 사태도 사실은 굉장히 좀 중국의 좀 불안 요인이고 악재는 산적해 있는데 그걸 더 사실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 그런 가운데 좀 찾아볼 수 있는 나타날 수 있는 기대할 수 있는 호재는 없을까요? 호재라고 한다면 저희는 네. 뭐 여전히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IT 쪽에서의 어떤 성장 이런 부분일 텐데 이게 증시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역시 주가가 이렇게 좀 하향 압력을 받게 되면은 역시 기대하기가 좀 어렵지 않나라는 것이고 그러한 가운데서도 뭐 그렇습니다. 계속 기술의 어떤 혁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향후에도 계속 증시에서는 중요한 테마로 이렇게 남아 있지 않을까라는 것이고 상황이 이렇게 되면 장세가 이럴 때 어떤 대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뭐 배당이라든지 또 올해 상반기 동안 벌어놓은 부분에 대한 배당이라든지 또 내수를 지탱하는 그런 주식들 종목들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좀 유리하지 않나라는 생각해 봅니다. 어쨌든 우리 금융 증시 상황에서는 전 단기적으로는 뭐 일본 문제나 경제 문제보다도 환율 조작국 문제, 그다음에 중국과의 미국 이 문제가 가장 좀 급선무로 떠올랐다고 봐야겠네요. 이번 예, 주죠? 그렇습니다. 예. 환율 움직임 주목해 봐야겠습니다. LG경제연구원 배민근 연구위원과 함께 금융 증시 상황 긴급 진단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